미셸은 어린 시절부터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뛰어난 학교 성적, 바이올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홈커밍 퀸이었고 미인대회 수상 이력도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엄친아로서 부족함이 없었던 미셸은 성인이 막 될 무렵 몰몬교 교회에서 열린 솔로 남녀를 위한 이벤트에서 운명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마틴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그는 의사가 되었고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던 때의 마틴은 미래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미완의 대기에 불과했지만 미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미셸은 21살의 나이에 마틴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와 스라의 4명의 자식을 돕고 나중에 유타주의 플레전트 그로브에 정착합니다.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그녀는 4명의 아이들까지 입양해 대가정을 이뤘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알렉시스에게 아빠는 아이돌이었고 그녀가 의대에 진학하게 된 배경에는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아빠의 모습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빠 말이라면 뭐든 잘 들었던 아이라고 소개한 맏딸 레이첼에게 아빠는 늘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엄마 미셸은 가정에 늘 헌신적이었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줬던 내면과 외면이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30년간 무탈히 살았습니다. 중년에 예기치 못한 일이 찾아오면서 가정이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는 말입니다. 어느덧 중년이 된 마틴은 딸들 앞에서 조금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많이 빼고 태닝을 하고 헬스도 많이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푸시업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미셸이 페이스리프트 성형에 대해 생각하게 된 시기입니다. 남편이 젊어지려고 노력하는데 나도 보조를 맞춰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고 남편의 적극적인 추천과 추진에 용기를 냈습니다.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고 2007년 4월 유타의 한 병원에서 9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수술치곤 시간이 오래 소요되긴 했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잔뜩 밴디지를 붙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몸은 건강했습니다. 수술 전부터 엄마와 함께한 딸 알렉시스가 수술 후 일주일간 엄마를 보살폈습니다. 그녀가 학교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술받은 다음 날 엄마 방에 들어간 알렉시스는 좀처럼 깨어나지 못하는 엄마를 발견합니다. 걱정이 된 딸은 아빠에게 무슨 약을 줬냐고 물었고 그러자 내가 엄마한테 약을 너무 많이 준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차차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공항에 딸을 바래다 줬을 때는 많이 완쾌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학교로 다시 돌아간 알렉시스는 엄마에게 안부를 물었고 엄마는 수술 경과가 좋다면서 아빠가 너무 잘해준다고 기분 좋아했습니다. 2007년 4월 11일 수술 후 8일째가 되던 날 레이첼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휴대전화를 열었을 때 깜짝 놀랍니다. 20통 정도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왠지 불길한 기분에 사로잡힌 그녀는 곧바로 아버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버지는 집에 오라는 말 이외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알렉시스로부터 비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일 오전 사무실에서 나와 6살 에이다를 픽업해서 집에 돌아왔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를 보기 위해 2층으로 달려간 아이가 엄마를 화장실 욕조에서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Okay, what's the problem, sir? Free medical. Sir, what's wrong? Falling in the bathtub. Who's in the bathtub? Who's in the bathtub? My wife. Okay, is she conscious? She's I'm a physician. Okay, sir.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손을 쓰기엔 너무 늦은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고작 50세에 불과했던 미셸 마틴. 평소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던 그녀는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갔을 뿐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단지 조금 젊게 보이고 싶었던 것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황망히 떠날 수가 있었는지 딸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경황이 없는 가운데 아버지는 자신만의 가설을 꺼내놓았습니다. 아내가 처방약을 너무 많이 복용한 나머지 욕조 밖에 서서 목욕물을 준비하던 중 욕조 안으로 거꾸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상황을 목격한 에이다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조깅복을 입은 채 머리를 수도꼭지 쪽에 두고 천장을 바라본 상태로 물이 채워진 욕조에 누워 있었다고 아이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알렉시스는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기억해냈습니다. 처방약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았던 점입니다. 실제 마틴은 의사에게 아내가 통증을 잘 참지 못하니 몇 가지를 더 처방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수술 집도인은 그가 의사였기에 처방약을 적절히 잘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시스가 아버지에게 남은 처방약의 행방에 대해 묻자 그는 경찰이 가져간 것 같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남동생은 그녀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버지가 그와 그의 여친에게 남은 처방약을 화장실 변기에 버릴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쳐다보기도 싫다면서 남겨두면 아내가 자꾸 떠오를 것 같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아버지의 수상한 행동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전화를 받고 집으로 바로 달려가면서 아버지를 위로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섰던 레이첼은 장례식이 있고 나서 가진 점심자리에서 이제 홀가분히 싱글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며 농담하고 웃고 떠드는 아버지의 모습에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주립과학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애초에 사고로 판단하고 현장 사진들이나 증거 수집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은 결과에 안도합니다.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자연사로 판명났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불거진 심장병이 원인이었습니다. 체내에서 발견된 물질은 치료 목적 범위 내였습니다. 주립과학연구소의 감정 결과는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딸들은 결과에 의심을 품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남겨진 이들이 있었기에 잠시 그 부분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입양된 어린 동생들을 돌봐줄 사람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직장을 그만둔 레이첼이 자원했지만 아버지는 보모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견이 발생하면서 아버지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템플에 가서 보모를 드리는 게 과연 합당한지 같이 기도를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레이첼이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아 아버지와 얘기를 나누던 중 묘령의 여인이 다가와 말을 겁니다. 여인은 엄마의 장례식에도 참석했다고 운을 떼면서 다시 한번 조의를 표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안면이 있는 사이냐며 이름을 물었습니다. 여인은 질리언이라고 대답했고 아버지는 그러시냐며 전화번호를 받아 적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흘렀고 아버지는 아이들을 돌봐줄 완벽한 적임자를 찾았다며 알렉시스에게 깜짝 발표를 합니다. 알렉시스가 아버지에게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고 묻자 아버지는 줄리언이었던가? 아니 질리언이었나? 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알렉시스는 그 여자 아는 여자라고 받아칩니다. 아빠가 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엄마가 걱정했었잖아요. 마틴은 외도를 들킨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모든 걸 터놓고 얘기하던 사이였던 알렉시스는 사건에 있기 불과 몇 달 전 아버지의 외도를 의심한 엄마로부터 얘기를 듣고 아버지 몰래 진상조사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휴대전화 기록에서 자주 통화를 한 전화번호를 찾아내 수소문 끝에 번호의 주인공이 집시 질리언 윌리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미셸은 이 사실을 가지고 마틴에게 정면으로 맞섰고 그로부터 이틀 뒤 마틴은 미셸에게 페이스리프트를 제안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집시는 보모 자리를 꿰찼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가신 지 불과 2주 정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집시는 일반적인 보모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물론 청소나 음식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저 마틴을 지그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딸들은 아버지에게 항의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건 한밤중에 집에서 나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딸들은 분노했습니다. 알렉시스는 아버지의 입에서 집시라는 이름이 보모의 적임자로 언급되는 순간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그때의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딸들은 아버지에 대한 의혹들을 캐기 시작했고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플레전트 그로브 경찰국에 방문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곧 차가운 현실의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미 자연사로 판명난 마당에 더 해볼 수 있는 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주지사의 사무실과 각종 언론사들 역시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찾아간 곳에서 마침내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주 검찰을 위해 일하는 수사관들인 덕 위트니와 제프 로빈슨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먼저 마틴의 과거를 추적했습니다. 곧 그가 가족들에게 평생 감추고 살아왔던 검은 비밀을 찾아냅니다. 그가 위조된 성적표로 의대 입학 허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가짜 성적표가 없었더라면 애초에 의대에 진학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의학 학위는 당연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기 행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수표 위조 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캐릭터의 흠집을 내어 교활하고 거짓된 인물로 그리는 것만으로는 기소를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정황적 증거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마틴과 집시의 애정 행각은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명목상 맥닐 가정에 봄으로 들어온 집시는 실질적으로 마틴의 연인이었습니다. 2007년 5월부터 집시의 본가가 있는 와이오밍주를 방문하기 시작한 마틴은 2개월 후인 7월 집시의 부모님들 앞에서 그녀에게 청혼합니다. 이후 둘은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지만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월 마틴과 집시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죄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도용한 신분의 원소유주는 마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입양한 딸 지젤이었습니다. 미셸이 그렇게 떠난 후 마틴은 당시 16살이었던 지젤을 갑자기 우크라이나로 돌려보냈는데 명목상의 이유는 친언니 방문 목적이었지만 실상은 지젤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빼앗으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그의 검은 속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집시는 5만 달러 상당의 세금 체납액을 안고 있었는데 집 매각 시 문제가 되자 이를 날리기 위해 지젤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로채 집시의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기 혐의를 통해 드러난 추악한 진실은 또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서에서 미셸의 장례식 날짜를 이들의 결혼 날짜로 기재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둘은 유죄를 시인하고 마틴은 4년형을, 집시는 21개월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덕 위트니가 이끄는 수사팀은 마틴이 내연녀와 함께하기 위해 미셸을 지웠다는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합니다. 수사팀은 주 검찰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사로 결론이 난 부검 결과의 재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수사팀은 만약 부검 당시 사건을 둘러싼 더 많은 사실들이 알려졌다면 법의간의 소견이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틴이 통상적으로 처방되는 것 이상을 요구해서 받아낸 사실들을 새롭게 검토한 법의관이 자연사에서 undetermined, 즉 불상으로 소견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불상이란 사고사나 자연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 명백히 그 종류를 알 수 없을 때 사용되는 항목으로 소견 변경은 검찰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팀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마틴이 한 수상한 행동에도 주목했습니다. 최초 목격자인 에이다의 증언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늘어놓았고 신고 당시 주소를 정확히 말하지 않아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30분이나 소요된 점, 또 구급대가 올 때까지 CPR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된 부분입니다. 그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웃 남성과 CPR을 하고 있었지만 미셸이 물을 토해낸 건 구급대가 와서 바톤을 받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가 과연 CPR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2012년 마틴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소를 결정하고
2013년 마침내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동기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면서 사악한 음모의 탄생 배경에는 피고인과 내연녀 사이에 관계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007년 3월 사건이 있기 한 달 전, 이때가 바로 피고인과 집시의 캐주얼했던 관계가 진지한 관계로 돌아선 시점으로 집시가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한 남자와 나눈 이메일 대화에서 그런 부분이 확인된다면서 집시의 이메일에서 발췌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면서 최근 진지한 관계로 발전한 사람이 있다. 한때는 그가 친구 이상의 관계를 넘어서는 도박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그의 시각이 변했다. 우리는 이제 함께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마틴은 집시를 그의 다른 집에 들어앉히고 생활비로 쓰라며 체크카드를 쥐어줬습니다. 간호대학 학비 지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외도가 발각되면서 내연녀와의 비밀관계가 이제 미셸과 이룬 가정까지 침범했고 그는 미셸과 집시 사이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시를 선택합니다. 아내가 외도에 대해 따져 물은 지 이틀 만에 피고인은 페이스리프트 상담 약속을 잡습니다. 마틴에게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검찰은 그가 가졌던 기회와 수단에 대해서도 짚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수술 상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약간의 고혈압과 과체중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수술을 받기 원했던 미셸의 의견을 묵살하고 수술을 강행했습니다. 거의 완벽했던 그의 계획은 몇 가지 실마리를 남기면서 사건 해결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의사에게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처방약을 요구한 점입니다. 치료 목적의 범위 내에서 검출된 건 피고인에게 특별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고 검사에 발각되지 않는 칵테일 제조에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점은 증언석에서 앉아 피고인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집시 이전의 외도 상대였던 오즈본에 의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수술 직후 미셸이 피고인과 처음 혼자 남겨졌을 때는 거의 의식을 잃었었고 두 번째에는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면 마틴의 변호인은 그가 외면적으로는 완벽한 가정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사이드로 집시와 내통하는 대안적 라이프의 스타일을 살고 있었다고 그의 오점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아무리 그의 행동이 때때로 이상하고 기이했을지언정 그것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검찰 측의 정황적 증거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피고인이 유죄라면 외도를 저지른 나쁜 남편이라는 죄목에 대한 것일 뿐이라며 마틴을 옹호했습니다. 5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11시간의 심의 끝에 마틴 맥닐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마틴은 최소 17년간 가석방이 금지된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는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7년 4월 극단적 선택으로 끝이 났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